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지금 오늘도 약세를 보였고요. 크게 지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동향은 코스피 1.3% 반등, 코스닥도 1.3% 정도 반등하면서 양증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원자력 테마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가 5,5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4,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1조 가까이를 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기관 투자자 1,300억 매수하면서 2,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계단식의 상승 이후에 좀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인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신경전들이 벌어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 증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증시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10월 말 정도 되어야지 아마 우리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000억 매수했고요. 전날 매도했던 거, 금요일에 매도했던 거 대부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좋게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옵션 만기에 따른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급등을 했던 부분을 꽤나 이제 빠르게 반납을 했다가 오늘 다시 상승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 이후에 매수를 다시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간만에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8원 정도 하락해서 1,402원으로 좀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안에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61선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좀 추세를 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요.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니케이 제외하고는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내일 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각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2,9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200원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횡보하면서 좀 이 주가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이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21선이 열심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바닥 라인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대로 뭐 계속 이 상황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원자력 테마, 이 에너지 테마가 힘을 받을 때까지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도 계속 지지 라인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투신, 그다음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조금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일 매수 이후에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좀 멈췄고요. 현대건설도 54,80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하락 중에 이제 마지막에 좀 반등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약하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채로 꾸준히 지금 힘을 뺀 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선과 좀 평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없는 채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 더 크게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은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매도를 좀 멈춘 듯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언제 멈추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KPS고요. 한전 KPS도 지금 이제 꾸준히 저점 라인을 내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21선을 이제 저항을 맞고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낮춰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26,000주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또 매도를 하면서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 없었죠. 자, 그 다음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도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21선 근처에서 주가를 지켜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평선들이 모두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또 계속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전이고요. 지켜줄 자리 좀 지켜주면서 그래도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그런 상승이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일단은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마찬가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21선과 점점 이제 수렴을 해 갈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이제 61선을 기어이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 큰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지지를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깨지 않았다. 이전에도 121선을 지지하면서 혹은 6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자리에 있고요. 꾸준히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42,000주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했고, 수급도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BHI도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적절한 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하는 듯 지금 바닥 라인을 2번 정도 찍으면서 쌍바닥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61선 근처에서 쌍바닥 그리면서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큰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 흐름은 이제 7월 달과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그때도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듯 하면서도 한번 튀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10월 말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도를 했습니다. BHI 꾸준히 지금 던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원밴드는 최근에 이제 조선 테마와 좀 엮여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조선 테마 좀 반등하면서 성원밴드도 같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제 저점 라인을 받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계속 이제 이 상단 라인을 다시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갔을 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전 테마와 마찬가지로 조선 테마도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63,000주 매도했고 이틀 정도 매도했던 거 한 절반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4,000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움은 지금 31,200원이고요. 여전히 이제 지지라인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대건설처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121선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상 이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21선을 넘지 못하고 꾸준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떤 흐름이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좀 한참 올라갈 때 나오던 거래량이 싹 죽어버리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아주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적고 지금 투자 수급도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수급 없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매도량이 좀 줄어들어서 크게 지금은 주목될 만한 매도 수급은 없습니다. 투시는 좀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 반대로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는데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점 갱신하면서 이전에 보였던 이제 조금 다시 내리면서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세를 크게 주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멎을 때까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그 반대 물량을 좀 받아줬는데 그 물량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이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진도 일단은 고점은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돌파를 위해서 차곡차곡 위아래로 흔들리는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최근에 한 2달 정도를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깊게 받거나 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지는 좀 특별하게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의 그 상승을 위해서는 이 뭔가 전체적인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계속 리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은 이 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기업들과 좀 연관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국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김성환 장관이라는 이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에너지 믹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로섬 게임 대상은 화석연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기조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10년,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계 수명이 다해도 안전하면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도 맞긴 맞겠지만 사실 제로섬을 떠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원전 대신에 늘린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전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짧기 때문에 요거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생에너지를 원전 에너지만큼 10기가와트를 늘렸더라도 원전은 10기가와트 늘려도 10기가와트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는 10기가와트 늘려도 10기가와트만큼 쓸지 3기가와트만큼 쓸지 요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 생산량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기존의 기저에너지원을 줄이면서까지 이 에너지에 대한 송전로를 계속 출력 조절하고 변환시켜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컨트롤이 되는 수준이겠지만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너무 급격하게 늘렸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과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국가 OECD 비율 봤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 그래서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는 추세다. 원전 에너지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설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3위를 하는 국가입니다.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OECD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 1위, 세계 2위 국가가 어떻게 지금 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세계 1위는 이제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도 하지만 원전 에너지를 같이 SMR과 대형 원전 할 거 없이 같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에만 몰두해서 지금 이 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독일이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대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원전 에너지를 같이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한 1년 전에 얘기하던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을 이제 짓지 않고 이 재생에너지 RE100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쏙 들어갔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개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한 7기가와트 수준의 원전이 수명을 다해서 멈추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빨리 수명 연장을 하거나 혹은 그 수명을 다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이 전기 양이 점점 이제 2030년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저에너지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신규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SMR이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국 이런 쪽이 지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요. 일본도 이제 미국과 힘을 합쳐서 히타치가 지금 SMR 시장에 뛰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상업운전하는데 벌써 2030년대 중반은 가야지 상업운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이 높았던 우리 국가가 아주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고, 향후 이제 이 SMR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MR은 단순히 그냥 이제 원전 에너지를 대체한다라가 아니고 선박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SMR을 넘어서 이제 초소형 원자로까지 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제는 이동식의 그런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제 우주 패권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달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제 개발해야 되는 이 에너지고 산업 분야이고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면을 꼭 이 장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인지를 하고 좀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좀 이제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베트남 원전을 보면 베트남 1호 원전이 러시아 수주가 유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VN이 로사톰과 MOU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 1호 원전이 닌투원 원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유력할 거로 지금 기대했던 원전이고요. 대통령이 가서 베트남 이제 총리와 주석과 좀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얘기도 세일즈도 펼쳤고, 이번에 베트남 고위 인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이 닌투원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닌투원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MOU 체결을 한 대상자가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확실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이 러시아와 중국 대비해서 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이런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절대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만 미뤄져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이제 이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지재권에 대한 이 선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압박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내부 분열이 되어서 이제 누가 했는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갈 건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부 싸움만 하다가 이제 주변 국가의 그런 원전 프로젝트들 다 뺏기고, 그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뭐 원전 이 기자재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이제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그런 영국이라든지 이제 미국과 그런 민간 원자력 협력을 먼저 하고 미국이 대체자 그런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계속 만들어 준다면 결국에는 한국은 계속 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로사톰이 지금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우리가 뺏겼죠.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뺏길 위험이고 말레이시아도 러시아화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은 한국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을 만한 건 중동 시장밖에 없는데요. 사우디, UAE가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이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수주한 게 체코 원전이고요. 그 이후에 폴란드, 뭐 불가리아 이런 것들은 민간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에 좀 이득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또 하나의 시장, 인도가 있죠. 그래서 인도도 이제 원전 활성화를 위해서 4억 대 배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폭으로 인도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원전 에너지를 2047년까지 현재 12배로 확대할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력 에너지, 기저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인도도 이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탈석탄, 탈 LNG를 하면서 원전까지 그대로 비중을 유지한다면 그 나머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 향후 이제 이 에너지원에 대한 불안정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 부분이 산업 경쟁력의 쇠퇴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기저 에너지원을 같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AI에 대한 전력 수요, 그 다음에 이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가 모두 기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저 에너지는 필요한 이유죠. 이렇게 0.1초만 멈춰도 대재앙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어제처럼 이제 UPS를 활용하는 이 정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UPS가 불이 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대전에 지금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향후 이제 이 UPS가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아주 많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력 조절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이 떨어질 때도 이러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데이터 센터는 또 끌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발화를 했을 때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물이 닿으면 더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무조건 재생에너지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저 에너지원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재생에너지를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저 에너지원이 어느 정도의 확보가 되었을 때,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재생에너지가 그 기저 에너지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원전을 조금씩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그것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혹은 재생에너지가 그걸 채울 수 없다면 그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수소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정수소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이 청정수소는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남는 에너지를 계속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이제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수전에 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수소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같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제는 수소를 이제 기름 대비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원유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고요. 그래서 달러를 거기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연료라든지 그런 모든 연료를 수소로 교체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향후 이제 외화를 기름 사는 데 쓸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많이 외화가 쌓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H2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탈석탄이 가능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이제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수소와 풍력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가 조금 높아졌는데요. 57,8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LNG에 대한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는 지금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과 미국 시장에서 이 LNG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BHI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진출을 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수소, 신재생, 원전, SMR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딱 하나만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정하고 늘리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늘려가는 형국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놓았던 유럽조차도 원전에너지를 친환경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유럽에 대한 그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왜 그렇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럽에 있는 웬만한 국가보다 전력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국가보다 생산 제조 공장이 많고요.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인당 전력 소비가 지금 3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이제 기저에너지를 무시하면 그 뒤에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큰 이슈 없이 계속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 그 다음에 그런 대형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그런 우리 기자재의 또 공급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우리나라 이제 경주로부터의 에이펙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